변호사 사무실,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유 원장이 낭독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막내 며느리에게 상속한다는 충격적인 내용. 40년을 헌신한 장남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고 그녀의 떨리는 손이 탁자 위 유 원장을 향해 뻗어갑니다. 오랜 세월의 헌신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그 무게를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25살 새색시로 이 집 대문을 넘던 날부터 어느덧 65이 된 그녀. 머리엔 흰머리가 성성하고 손등엔 굳은 살과 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집안의 장남 며느리로 살아온 시간. 그것은 단순히 세월이 흐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뜨던 그녀. 부엌에서 쌀을 씻고 국을 끓이고 시아버지의 아침상을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알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고 반찬 하나하나에 마음을 실었죠. 식사 후엔 빨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빨래로 시작해 나중엔 세탁기가 생겼지만 시아버지의 옷만큼은 늘 손으로 정성스럽게 빨았습니다. 청소도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넓은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마당도 정리했습니다. 뒷밭에서 상추와 깻잎, 고추를 길렀고 김장철이면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어 온 가족의 김치를 담갔습니다. 명절이면 더욱 바빴습니다. 20명이 넘는 일가 친척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굽고 떡국을 끓이는 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엌을 지키며 손님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시아버지가 중병으로 쓰러지신 후 그녀는 밤낮 없는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병실과 집을 오가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밤중에 깨어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몸을 뒤척여드렸죠. 잠은 늘 부족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가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실 때면 모든 고통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자신의 헌신을 시아버지가 알아주실 거라고.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오랜 세월의 수고가 의미 있었다는 것, 그것만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작년 가을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그녀는 상주 옆에 서서 문상객들을 맞았습니다. 절을 받고 인사를 나누고 음식을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 슬퍼할 틈도 없었습니다. 3일장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정말 가셨구나. 이제 다시는 그 온화한 표정을 볼 수 없구나.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인께서 유 원장을 남기셨으니 가족들이 모두 참석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유 원장이라니. 시아버지께서 무슨 내용을 남기셨을까? 혹시 자신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을까? 40년의 헌신에 대한 인정의 표현이라도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남편에게 소식을 전하자 그는 무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불 속에서 뒤척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자신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짓던 그 모습이요. 유 원장 공개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정성껏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의 단정한 머리 모양.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버님은 분명 저를 알아주셨을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회의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그녀와 남편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맞은편엔 둘째 동서 부부가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며 막내 동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막내 동서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막내 동서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10년이 넘게 한 집에 살았지만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집안일도 거들지 않았고 명절에도 부엌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도 거리를 두었죠. 그런 태도가 장남 며느리에겐 불편했습니다.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 그래서 두 사람은 가깝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릴 것 같은 정적. 6쌍의 눈이 변호사의 손끝에 집중되었습니다. 봉투에서 꺼낸 서류. 고인의 마지막 뜻이 담긴 그 종이를 변호사가 펼쳤습니다. 변호사의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언장의 첫 문장. 고인이 온전한 정신으로 이 유언을 남긴다는 서두.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 40년간 고생한 큰며느리에게 감사를 전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장남 며느리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역시 아버님은 알고 계셨구나. 제 헌신을 알아주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변호사의 낭독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이라는 접속사 뒤에 이어진 내용. 모든 재산은 막내 며느리 김미선에게 상속한다는 문구였습니다. 장남 며느리의 귀가 순간 멍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하지만 변호사의 낭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집, 뒷산 토지 500평, 그리고 예금 3억 원 전액을 막내 며느리 김미선에게 상속한다는 내용.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소액의 현금만 남긴다는 문구. 그 모든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남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40년을 바친 저한테는 한 푼도 없이 10년밖에 안 된 막내 동서한테 전부를. 남편이 벌떡 일어나 흥분한 목소리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하셨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유효하다고, 작성 당시 정신감정도 받았고 증인도 있었다고. 둘째 동서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형님은 이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남 며느리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너무 기가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자신의 떨리는 손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40년간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시아버지를 간병했는데 이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막내 동서를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놀란 것 같지도 기뻐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장남 며느리에겐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시아버지는 이런 결정을 하신 걸까?
회의실의 소란은 계속되었습니다. 남편과 둘째 부부가 변호사와 언성을 높이며 논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번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장남 며느리는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차에 타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뭔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 저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는데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집에 돌아온 그녀는 곧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기 싫고 물도 마시기 싫었습니다. 그저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40년.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던 날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하던 겨울날들, 더운 여름날 땀을 뻘뻘 흘리며 김치를 담그던 기억들, 명절마다 밤을 새워 음식을 준비하던 시간들, 시아버지의 병수발을 들며 눈물을 삼키던 날들, 그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이요? 10년밖에 안 된 막내 동서한테 전부를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그녀는 이불을 더욱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문 밖에서 남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 하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식구들도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시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온화하게 미소 짓던 모습,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시던 순간. 그런데 왜 이러신 걸까요?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신 걸까요? 분노와 서러움, 배신감과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방황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얕은 잠이었습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나타나 차갑게 등을 돌리는 꿈, 막내 동서가 비웃으며 돈을 세는 꿈. 깜짝 놀라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 같으면 5시에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을 텐데 이날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누워있고 싶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식탁엔 남편과 둘째 동서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컵라면으로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타나자 모두 조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밥과 김치를 꺼내 간단히 국을 끓였습니다. 손이 자동으로 움직였습니다. 40년간 해온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상을 차려 식탁에 놓았습니다. 남편이 뭔가 위로의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둘째 동서 부부도 눈치를 보며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탁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막내 동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방에서 나오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도 불편한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에게 위로가 되진 않았습니다.
식사 중에 둘째 동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해봤다는 내용. 하지만 역시 답은 같았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유언장이라 번복이 불가능하다는 것. 유일한 방법은 막내 동서가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뿐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남 며느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포기할 리 없죠. 3억 원의 집에 땅까지. 누가 그걸 포기하겠어요.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사 후 그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방이었던 곳. 돌아가신 후 아무도 손대지 않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오래된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시아버지가 쓰시던 안경과 만년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혹시 뭔가 단서라도 있지 않을까? 시아버지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힌트라도 있지 않을까?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가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어린 남편과 동생들, 그리고 새색시 시절의 자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웃고 있는 모습. 그때는 행복했었죠. 앞으로 펼쳐질 긴 세월을 알지 못했을 때 사진첩을 덮고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 날짜를 보니 10몇 년 전부터 최근까지의 기록이었습니다. 한 페이지씩 넘겨봤습니다. 일상적인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날씨 얘기, 건강에 대한 걱정, 자식들에 대한 생각들. 그러다 눈에 띄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 고생이 많다. 미안하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알고 계셨구나. 제 고생을 알고 계셨구나. 페이지를 더 넘겼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큰 며느리가 새벽부터 일하느라 고생한다는 내용. 명절 때 혼자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안쓰럽다는 내용. 자신을 간병하느라 피곤해하는 모습이 죄송스럽다는 내용.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에 대한 언급도 유독 많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는 오늘도 혼자 방에만 있다. 막내 며느리가 걱정이다. 막내 며느리에게 미안한 일이 너무 많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안한 일? 무슨 일이죠? 그녀는 더 집중해서 일기를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오늘 미선이 친정 소식을 들었다. 아버지 병세가 더 나빠지셨다고 한다. 모두 내 탓이다. 20년 전 그 일만 아니었어도 20년 전 그 일? 무슨 일이죠? 하지만 일기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만 시아버지의 후회와 죄책감만이 행간에 배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막내 동서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결심했다. 미선이에게 전부를 주기로 했다.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다. 큰 며느리한테는 정말 미안하지만 이해해 주길 바란다. 사죄. 그 단어가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아버지가 막내 동서에게 사죄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그리고 그게 40년 헌신한 자신을 제치고 모든 재산을 물려줄 만큼 중요한 일이었을까요? 일기장을 덮고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오려는데 책장 뒤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워들어 펼쳐보니 시아버지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없이 적힌 단편적인 생각들, 해야 할 일들의 목록, 그리고 중간중간 적힌 짧은 문장들. 그녀는 수첩을 한 장씩 넘기며 읽어나갔습니다. 20년 전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수 있을까? 미선이 가족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밤잠을 이룰 수 없다. 큰 며느리는 내게 딸 같은 존재다. 하지만 미선이에게 진 빚은 갚아야 한다. 그녀의 눈이 한 문장에 멈췄습니다. 미선이 친정아버지를 파산시킨 것이 나였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파산? 시아버지가 막내동서의 친정을 파산시켰다고? 그녀는 수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수첩을 내밀며 읽어보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편은 수첩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수첩을 다 읽고 난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도 몰랐던 일이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그것 때문에 막내동서 집안이 어려워졌다는 것도 모두 처음 알게 된 내용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그제야 많은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막내동서가 늘 조용했는지, 왜 가족들과 거리를 뒀는지, 왜 시아버지가 그녀를 특별히 걱정했는지, 모든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럼 자신의 40년은 뭐란 말인가요? 막내동서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자신의 헌신은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고 곧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유언장 작성하실 때 특별히 남기신 말씀이 있느냐고,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느냐고, 자신은 40년을 모신 며느리라고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고.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고인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게 있다고. 이 내용은 막내 며느리에게만 전달하라고 하셨다고. 막내동서에게만? 왜요? 변호사는 난처한 듯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의 뜻이니 양해해달라고. 다만 한 가지, 고인께서 장남 며느리가 꼭 궁금해하실 거라고 예상하셨다고. 그래서 전해달라는 말씀이 있다고. 무슨 말씀이냐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내 며느리와 직접 대화해보라고 하셨다는 것. 그분이 모든 걸 설명해 줄 거라고. 고인께서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전달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막내동서가 설명해 준다고요? 그녀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가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막내동서는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걸은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꼭 닫혀 있었고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막내동서의 방문 앞에 섰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노크를 해야 할까요?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흐느낌. 막내동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죽여 우는 듯 했지만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장남 며느리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와 원망만 가득했던 마음에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막내동서도 힘들어하고 있구나. 그녀도 이 상황이 편하지 않구나. 손이 저절로 움직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톡톡.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 안에서 흐느낌이 뚝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노크했습니다. 그리고 문 너머로 조심스럽게 자신을 알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냐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은 어두웠습니다. 커튼이 쳐져 있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는 침대 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뺨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장남 며느리가 먼저 의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다고. 그 사람이 너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했다고. 이제 말해줄 수 있겠냐는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눈빛에 두려움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을 몇 번 달싹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언니가 알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단호하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힘들다고. 더 힘들 수도 없다고. 그러니 이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정말 듣고 싶으니 말해달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왜 이 집에 시집 왔는지부터 막내 동서의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자신은 원래 이 집에 시집 오고 싶지 않았다는 고백. 남편과는 연애했지만 시집은 오고 싶지 않았다는 것. 왜냐하면 시아버지 때문이었다는 내용. 20년 전 이야기. 막내 동서의 친정아버지는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회사와 거래를 했다고. 하지만 시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대금 지불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계속 늦어지는 대금. 친정아버지는 기다렸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공장이 부도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날렸고 빚만 남았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졌고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막내 동서 본인도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아버지의 회사 때문이었다는 것. 고의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아버지가 막내 동서의 가족을 파산시킨 셈이었다는 것. 장남 며느리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막내 동서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남편을 만날 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고.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남편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인생을 망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헤어지려고 했다고. 하지만 시아버지가 직접 찾아왔다고 합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빌었다고. 며느리로 받아주면 평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때가 마침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막내 동서에게 간곡히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신 때문에 내 가족이 불행해졌으니 책임을 지고 싶다고. 시집 와서 불편한 일 없게 해주겠다고. 친정 빚도 갚아주고 아버지 병원비도 대주겠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보상이라고.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시아버지는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막내 동서는 고민했습니다. 친정에는 빚이 쌓여 있었고 아버지의 병원비가 계속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시집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집이
이 가족이 자기 가족을 망친 사람들이라는 생각.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늘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친정 빚을 갚아주고 아버지 병원비를 댔습니다. 생활비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내 동서는 그게 더 괴로웠습니다. 돈으로 보상받는다는 게 그게 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그녀를 불렀다고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대로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지만 다른 식구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특히 장남 며느리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 며느리가 가장 힘들어할 거라고. 40년을 고생했는데 이런 이유로 재산을 못 받는다는 걸 알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막내 동서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왜 막내 동서가 늘 조용했는지, 왜 시아버지가 그녀를 특별히 챙겼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되면서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감정이 뒤엉켜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서러움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연민도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장남 며느리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남 며느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직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표정으로 의사를 전했습니다. 그럼 포기하라고.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고. 막내 동서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친정 빚이 아직 남아있다고. 아버지 병원비도 계속 필요하다고. 결국 돈 때문이네요. 장남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이렇게 만들고. 막내 동서는 울먹이며 부인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이건 아버님의 뜻이라고. 장남 며느리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막내 동서에게 나가달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고. 막내 동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혼자 남은 장남 며느리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막내 동서의 말이 맞았습니다. 알고 나니 더 힘들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죄, 막내 동서의 사연. 그 모든 게 이해는 되지만 자신의 40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긴 세월의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다음 날 저녁 둘째 동서 부부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과 장남 며느리, 둘째 동서 부부. 막내 동서는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서 남편이 흥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변호사와 또 상담했는데 역시 방법이 없다고. 법적으로는 막내 동서에게 모든 권리가 있다고. 유일한 방법은 그녀를 설득하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직접 얘기해보자고 했습니다. 막내 동서를 불러 양보하라고 설득하자고. 장남 며느리의 40년 헌신을 생각해서라도 일부는 나눠줘야 한다고. 하지만 장남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하라고. 더 이상 그 얘기하지 말라고. 둘째 동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냐고. 형수님이 가장 억울한 사람 아니냐고. 장남 며느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의 사연을 다른 식구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막내 동서의 상처이고 시아버지의 비밀이었습니다. 함부로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거라고,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거라고, 그러니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고. 둘째 동서 남편이 답답하다는 듯 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수님, 정신 차리라고. 40년을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하냐고. 둘째 동서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받아야 할 게 맞다고. 하지만 장남 며느리는 단호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고.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 다들 돌아가 달라고. 피곤하다고. 식구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불만스러운 표정들,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식구들이 돌아간 후 밤이 깊어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봄비였습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빗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아버지가 가꾸시던 정원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미꽃이 고개를 숙이고 나무들이 빗물을 머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정원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 나무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꽃을 돌보셨죠.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정원을 가꾸시던 시아버지. 장미를 보며 미소 짓던 모습. 그녀에게 꽃 한 송이를 꺾어주시던 순간. 그때 시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깊은 죄책감이 있었던 거죠. 막내 동서의 가족을 파산시킨 것에 대한 후회. 평생 짊어지고 사신 짐. 그래서 모든 재산을 막내 동서에게 주기로 결정하신 거죠. 아버님은 정말 미안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겠죠. 장남 며느리는 그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은 아팠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40년은 아무것도 아닌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장남 며느리는 다시 서재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만 뭔가 더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제 미처 보지 못한 서랍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열어봤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에서 낡은 편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노란 봉투들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필체로 쓰였지만 발송되지 않은 편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미선아, 용서해다오. 편지는 막내 동서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절절한 사죄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것이 평생의 죄라고. 밤마다 그 일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두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받는 사람이 적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자신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감사의 말이 가득했습니다. 40년간 이 집을 지켜준 것에 대한 고마움. 새벽같이 일어나 가족을 돌보던 모습들. 명절마다 혼자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들. 병수발을 들어주던 마지막 시간들. 하나하나 기억하고 계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 말미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재산을 주지 못해서. 하지만 큰 며느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줬다고 생각한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게 해줬고 가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해줬다. 그것이 돈보다 값진 유산이라고 믿는다. 세 번째 편지도 장남 며느리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내게 딸 같은 존재다. 진짜 딸보다 더 효도했다. 하지만 미선이에게는 빚을 졌다. 그 빚을 갚지 않으면
편히 눈을 감을 수 없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막내동서에 대한 죄책감과 보상의 의지, 그 두 마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아버지의 모습이 편지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결정했다. 미선이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큰 며느리에게는 재산 대신 이 가족을 물려준다. 40년간 큰 며느리가 가꾼 이 가족, 그것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짜 유산이다. 큰 며느리는 분명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편지를 다 읽고 난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받아들여진 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서럽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막내동서가 조심스럽게 장남 며느리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문을 열자 막내동서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막내동서는 떨리는 표정으로 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시아버지가 남긴 것이 하나 더 있다고. 녹음 파일이라고. 자신에게만 들려주라고 하셨다는데 혼자 들을 수 없을 것 같다고. 언니도 함께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장남 며느리는 막내동서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무엇이 녹음되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막내동서는 혼자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겠다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 풍경만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두 사람을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스피커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인께서 이 녹음은 막내 며느리와 단둘이 있을 때 들려드리라고 하셨다고. 하지만 두 분이 함께 오셨으니 함께 들으셔도 될 것 같다고. 변호사가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파일을 열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쉬익하는 잡음 뒤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여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돌아가신 지 2달이 지났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평소에 듣던 그 온화한 목소리. 하지만 어딘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상담실을 채웠습니다. 미선아,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내 인생을 망쳐놓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구나. 녹음 속에서 시아버지가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년 전 그 일을 말해야겠구나. 내가 내 아버지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당시 내 회사는 부도 직전이었다. 대출도 막혔고 자금 사정이 최악이었지. 그때 내 아버지 공장과 큰 거래를 했어. 부품 납품 계약이었지. 내 아버지는 성실하게 부품을 납품했어. 제때 정확하게. 하지만 나는 대금을 지불하지 못했다. 돈이 없었거든. 1달, 2달 미루다가 결국 석 달이 넘어갔지.
내 아버지가 여러 번 연락했어. 간곡하게 부탁했지. 공장 사정이 어렵다고, 대금만 주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계속 미뤘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했지. 그 사이 내 아버지 공장은 무너졌어. 내게 받을 돈을 믿고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았는데 그 돈도 갚지 못하게 된 거야.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막내동서를 봤습니다. 막내동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내 아버지 공장은 부도났어. 그리고 내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지. 뇌졸중이었다고 들었어.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나중에 내 회사는 다시 일어섰어. 돈도 벌었지. 하지만 내 아버지께는 갚을 길이 없었어.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으니까. 나는 그때부터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녹음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내 막내 아들이 너를 만났지.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내 성을 듣고 내 아버지 이름을 듣고서야 알았지. 내가 망친 그 집안의 딸이라는 걸. 충격이었어.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제라도 보상할 수 있겠다고. 그래서 너를 찾아갔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 내가 이 집에 시집와 준 건 내게 큰 은혜였어. 사실 내가 올 이유가 없었잖니. 원수의 집에 며느리로 들어온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니? 10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겠니? 내가 늘 방에만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알았어. 내가 이 집에서 편하지 않다는 걸. 가족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것도, 명절에 부엌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다 내 마음속 상처 때문이라는 걸. 시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결심했다. 모든 재산을 너에게 주기로. 이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야. 돈으로 내 아버지의 건강을 되돌릴 순 없어. 내 가족이 겪은 고통을 지울 수도 없지. 하지만 최소한 내가 앞으로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줄 수는 있잖니. 녹음에서 잠시 멈춤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무언가를 마시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목소리. 하지만 미선아, 한 가지 꼭 알아둬야 할 게 있다. 큰 며느리 얘기를 해야겠구나. 장남 며느리의 등이 곧게 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차례였습니다. 큰 며느리는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 새색시로 와서 지금까지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집을 돌봤지. 나도 알아.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히 내가 아플 때 마지막 3년간은 정말 힘들었을 거야. 밤낮으로 병수발을 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팠을 텐데 내색하지 않았지. 그런 큰 며느리에게 재산을 한 푼도 주지 않는다. 많이 섭섭할 거야. 배신감도 느낄 거고 40년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거야.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아, 큰 며느리한테 이것만은 꼭 전해다오. 아버지가 큰 며느리에게 아무것도 안 준 게 아니라고. 큰 며느리에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아니, 줬다기보다는 큰 며느리가 스스로 만든 거지. 40년 동안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된 거야. 재산은 이름만 바꾸면 주인이 바뀌지. 하지만 진짜 주인은 그게 아니잖니. 가족들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주인이야. 큰 며느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됐어. 내 아들들은 큰 며느리를 어머니처럼 따르지. 손주들은 할머니처럼 따르고 친척들도 큰 며느리를 어른으로 대접하지. 명절 때 보면 알잖니. 모두가 큰 며느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걸.
그게 바로 내가 큰 며느리에게 준 유산이야. 돈은 쓰면 없어지지. 집도 팔면 없어지고 땅도 그래. 하지만 가족은 달라. 40년 동안 큰 며느리가 쌓아온 그 신뢰와 사랑,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큰 며느리는 이 집에서 단순히 며느리로 산 게 아니야. 이 집의 기둥이 됐어.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지. 그게 얼마나 값진 건데. 반면 미선이는 어떠니? 10년을 살았지만 가족들과 가깝지 못했어. 그건 미선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 때문이지. 미선이는 이 집에서 늘 객처럼 지냈어. 가족의 사랑도 인정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 그래서 미선이한테는 재산을 줘야 해. 가족은 못 줘도 최소한 생활은 보장해 줄 수 있으니까. 친정 빚도 갚고 아버지 병원비도 계속 될 수 있게. 하지만 큰 며느리는 달라. 큰 며느리는 이미 이 집에서 모든 걸 가졌어. 가족의 사랑, 식구들의 존경, 그리고 진짜 주인의 자리. 그게 재산보다 훨씬 값진 거야. 시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진 후에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이 말을 들으면 이해해 줄까? 아마 처음엔 힘들 거야. 섭섭하고 억울할 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야. 40년간 자기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가족이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진짜 가족. 그게 큰 며느리가 만든 거야. 녹음의 마지막 부분이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아, 큰 며느리한테 이것도 전해다오. 아버지는 큰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생각했다고. 친딸보다 더 효도한 며느리라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리고 이것도 전해줘. 큰 며느리는 이미 이 집의 주인이니까 앞으로도 이 집을 잘 지켜달라고. 미선이도 이제 진짜 가족으로 받아주길 바란다고.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살았으면 좋겠다고. 내가 남긴 재산은 미선이가 받지만 이 집은 큰 며느리 것이야. 눈에 보이는 집이 아니라 마음속의 집. 40년간 큰 며느리가 만든 그 따뜻한 집 말이야. 미선아, 부탁이다. 큰 며느리를 잘 모시거라. 그분이야말로 이 집의 진짜 어른이시니까. 그리고 큰 며느리, 정말 고맙습니다. 40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렸습니다.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됩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상담실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습니다. 두 여자만 남았습니다. 장남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국 눈물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4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막내 동서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막내 동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막내 동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넘게 한 집에 살면서도 제대로 안아본 적 없었던 두 사람. 며느리와 동서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마음은 늘 멀리 있었던 두 사람. 그들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두 사람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막내 동서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표정으로 하지만 분명하게 의사를 전했습니다. 재산을 나누겠다고. 반씩 나누자고. 아니, 언니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장남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럴 필요 없다고. 막내 동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막내 동서에게 진심 어린 미소를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바깥은 화창했습니다.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연두색 새싹을 틀었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막내 동서를 보며 의사를 전했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그 재산은 내 것이라고. 아버님이 너에게 주신 거라고. 그러니 내가 받아야 한다고. 막내 동서가 고개를 저으려 하자 장남 며느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다고. 아버님 말씀이 맞다고. 40년 동안 이 집의 주인으로 살았다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았다고. 그게 돈보다 훨씬 값진 것이라고. 막내 동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장남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대신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고. 10년간 서먹하게 지냈지만 이제는 진짜 자매처럼 지내자고. 막내 동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활짝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그녀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봄바람이 그들의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두 며느리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막내 동서가 직접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둘째 부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겪으셨다는 것도, 막내 동서가 10년간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았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동서가 가장 먼저 막내 동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다고. 이제부터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고. 막내 동서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준비한 저녁상, 막내 동서도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와 함께 준비를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마음이 중요했습니다. 식탁에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냐고, 후회하지 않냐고. 장남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40년이란 세월. 그 세월 동안 그녀가 만든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관계. 그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진짜 주인은 명의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 40년 동안 자신은 이미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친정 아버지의 병원비를 댔습니다. 남은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심스럽게 저축했습니다. 앞으로 필요할 때를 위해서.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벽 너머에 있던 가족들이 이제는 마음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더 이상 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봄이 깊어갔습니다. 시아버지가 가꾸던 정원에 장미가 만개했습니다. 빨간 장미, 하얀 장미, 분홍 장미. 온갖 색깔의 장미들이 정원을 수놓았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정원에 나와 장미를 돌봤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시던 것처럼 잡초를 뽑고 물을 주었습니다.
그 옆에 막내 동서가 함께 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두 여자는 나란히 꽃을 돌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누었습니다. 막내 동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 공장이 부도나던 날의 기억, 아버지가 쓰러지던 순간, 그 모든 아픔들, 장남 며느리는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40년 동안의 고생, 외로웠던 순간들, 하지만 보람 있었던 순간들도, 가족들과 함께했던 소중한 기억들, 두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미 한 송이가 바람에 꺾였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그것을 주워 막내 동서에게 건넸습니다. 막내 동서는 그 꽃을 받아들고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 시아버지께서 자신에게도 이렇게 장미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장남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같은 기억이 있다고. 두 사람은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에는 장미 한 송이씩을 들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남 며느리와 막내 동서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큰 냄비에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송계속 두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맞췄습니다. 막내 동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 후회하지 않으세요? 재산을 포기한 거. 장남 며느리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봤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40년 동안 얻은 것들이 훨씬 값지다고. 이 가족, 이 사랑, 이 신뢰.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고. 막내 동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자신이 받은 재산은 아버님의 빚을 갚는 데 쓰겠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 가족을 위해 쓰겠다고. 장남 며느리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남편과 둘째 동서 부부, 그리고 두 며느리. 모두가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원의 장미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시아버지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언장을 듣던 순간의 충격. 막내 동서의 사연을 알게 된 순간. 시아버지의 녹음을 듣던 순간.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평화로웠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고요함이었습니다. 40년. 그 세월이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가족들의 중심,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리, 재산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함께 나눈 세월의 무게. 시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 말씀이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아침을 준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다음 날 아침, 장남 며느리는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쌀을 씻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동작들,
40년간 반복해온 일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엌 문이 열리며 막내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머리를 대충 묶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장남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하자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막내 동서는 서툴렀습니다. 칼질도 느리고 불 조절도 잘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남 며느리는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다정하게. 그렇게 준비한 아침상.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첫 번째 식사였습니다. 상을 식탁에 옮기며 막내 동서가 말했습니다. 언니처럼 잘하고 싶어요. 저도 이 집의 며느리니까요. 장남 며느리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된다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다고. 이제 시작이니까. 가족들이 하나둘 식탁에 모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식탁을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모두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떠먹고 국을 마시고 반찬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유산이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40년의 헌신이 만들어낸 것, 가족이라는 이름의 보물. 식사 후 장남 며느리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심으셨던 장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슬이 꽃잎에 맺혀 영롱하게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장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조용히 시아버지께 말을 건넸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이해했어요.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저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셨는지. 처음에는 서러웠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재산보다 소중한 것을 주셨죠. 가족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제가 만든 이 따뜻한 가족.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막내 동서에게도 감사해요. 그 아이도 많이 힘들었죠. 10년간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이제는 제가 그 아이를 진짜 가족으로 대할게요. 언니로서, 어른으로서. 고맙습니다, 아버님. 40년 동안 저를 이 집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셔서. 편히 쉬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장미 꽃잎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장미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이 정원을 돌볼 차례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 그날 오후 장남 며느리는 둘째 동서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저녁 장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다녀왔지만 오늘은 동서가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둘째 동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괜찮으세요? 재산 얘기 말이에요. 장남 며느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둘째 동서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고. 아버님이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형수님이 이미 모든 걸 가지고 계셨다고. 이 집안에서 형수님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다고. 명절 때만 봐도 모든 친척들이 형수님을 중심으로 모인다고. 그게 바로 40년의 결실이라고. 장남 며느리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동서들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얘기, 자식 얘기, 앞으로의 계획. 편안하고 따뜻한 대화들. 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구름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막내 동서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이 장을 보러 간 사이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 본 것을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많이 사오셨네요. 새 며느리가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지휘를 하고 둘째와 막내 동서가 도왔습니다. 세 사람의 호흡이 점차 맞아갔습니다. 부엌에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막내 동서가 팔을 잘못 썰어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둘째 동서가 그것을 보고 웃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도 따라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불편한 상황이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처럼 저녁상이 차려졌습니다. 새 며느리가 함께 만든 첫 번째 저녁이었습니다.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남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멋지다고, 맛있겠다고 모두가 둘러앉았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이야기가 오갔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 동서들의 얼굴, 막내 동서의 얼굴,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40년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따뜻한 가족, 이 평화로운 시간, 이 소중한 관계들, 재산은 없었지만 더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유산을,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을. 밤이 되었습니다. 집의 창문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밖에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안의 마음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장남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실, 부엌, 방들, 40년간 자신이 돌봐온 공간들, 이제는 정말 자신의 집 같았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자신의 집이었습니다. 명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40년의 헌신으로, 가족들의 사랑으로, 시아버지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다고, 서류상의 주인이 아니라 마음의 주인, 자신이 바로 그 주인이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는 길,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집을 돌보고 서로를 아끼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재산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하는 시간들, 쌓아온 추억들.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 탁자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명절 때 찍은 사진. 온 가족이 모여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진 속의 자신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옆에 가족들에 둘러싸여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이 집의 중심, 가족의 기둥, 40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날마다 아침을 준비하고 집을 돌보고 가족을 챙기는 일상들, 그 모든 것이 쌓여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재산은 일시적이었습니다. 있다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달랐습니다. 한번 쌓인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사랑은 영원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5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가족을 위해. 하지만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기 전에 그녀는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40년간의 생체 시계. 창밖을 보니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 65의 나이,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길, 40년간 걸어온 길,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부엌 문을 열자 이미 누군가 있었습니다. 막내 동서였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장남 며느리가 다가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편안하게.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밝은 햇살이 부엌을 비쳤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 40년의 무게. 그것은 짐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헌신이 있었기에 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재산은 없었지만 부자였습니다. 진짜 유산을 가졌으니까요. 사랑과 신뢰와 가족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보물을. 두 며느리는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함께.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조용하지만 의미 있는 그런 하루가. 작가 후기. 이 이야기는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재산은 눈에 보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하지만 40년간 쌓아온 신뢰와 사랑, 가족의 중심이 되어온 세월의 무게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장남 며느리는 처음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진짜로 가진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재산이 아니라 가족, 명의가 아니라 마음속 주인의 자리. 막내 동서 역시 재산을 받았지만 그것이 진짜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진짜 원한 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그 따뜻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선택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두 며느리 모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물질적 보상을, 다른 한 사람에게는 자신이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니어 세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 쌓아온 관계, 만들어온 가족, 그 모든 것이 진짜 유산이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보물입니다.